안녕하세요. 크리틱스컷 이병현입니다. 오늘은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중 제2부 한산용의 출연을 막 보고 나왔고요. 일단 총평을 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한국 영화사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미스터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순신 영화가 명량 이전까지는 단 4작품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1955년, 62년, 71년, 77년 이렇게 딱 4작품만 나온 다음에 명량 이전까지는 사실 TV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로는 나왔어도 영화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전 국민에게 친숙하고 불멸의 이순신 같은 작품에서 드러났듯이 대중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소재인데 왜 다뤄지지 않았을까? 이전의 4작품이 완전히 흥행해서 참패했기 때문일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4작품은 실패했는데 어떻게 명량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의문도 생기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어떤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량 그리고 이번 작품이 한산까지 포함해서 이 김한민 감독의 두 작품이 어떻게 이전의 이순신 영화와 다른지 좀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955년 작품은 극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또 62년 영화는 현재 실전돼가지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71년 작품과 77년 작품, 이 두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명량과 이전 작품에 대해서 차이를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요. 그 논문에 보시면은 이제 한영현 교수가 어떤 가설을 세우고 있냐면은 대중들의 어떤 주체적인 결단 그리고 민초들의 역할을 부각한 부분이 이전 작품과 명량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71년 작품과 77년 작품을 다시 보면서 이것은 좀 옳지 못한 가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백성의 희생에 관한 이야기는 두 작품, 71년 작품과 77년 작품 모두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77년 작품에서는 대놓고 의병 이야기, 한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의병 이야기 그리고 승병 이야기가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의병들이 전국 곳곳에서 붕괴하고 심지어는 승려들까지도 창칼을 들고 일어섰다 하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오. 또 배 아래쪽에서 격군이 힘들여서 노를 젓는 모습이라든가 고된 훈련을 이겨낸 군사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가능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또 군사들이 많이 죽음을 당한 모습, 시체가 쌓인 모습을 보여주는 등 어떤 백성의 역할을 좀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영웅을 좋아하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이 의병 이야기 혹은 근현대로 오면은 새마을 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상징되는 일종의 민중주의적 서사도 몹시 좋아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사실은 이전 작품과 명량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주제 자체가 핵심 주제는 다를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 가설로는 이영미 평론가가 KMDB에 쓴 글인데요. 이 사극의 암흑시대라 불리는 1970년대를 다룬 글입니다. 여기서 이 이영미 평론가가 사극 암흑기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970년대와 90년대 사극 암흑기라고 불리는데 이 당시의 특징이 모두 청년 문화가 주목받는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역사물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로 그걸 뽑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극을 극장에 걸어서 성공시키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됐을까? 이 평론가의 추측으로는 당대 관객에게 맞는 재해석이 들어갔어야 성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영미 평론가는 이 당시 나왔던 사극들이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성웅 이순신, 난중일기 그리고 세종대왕까지 모두 민족주의적 코드로 이 인물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책을 통해서 이미 완전 무결한 인간으로 교육된 그런 사람들이 다룬 영화가 흥행에 실패한 이유가 뭘까? 이영민 평론가는 극장에 가서까지 훈계 듣고 공부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는가라는 질문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71년도 영화를 보시면요, 이순신은 지나치게 완벽한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역사상에서는 이 거북선을 설계한 것이 이순신이 아니었죠. 이미 거북선은 그 전부터 존재를 했던 거고, 이제 역사와는 다르게 71년도 성웅 이순신이라는 작품에서는 이순신이 자신이 직접 거북선을 설계하는 완벽한 초인으로 나옵니다. 이제 원래 이순신을 싫어하던 인물인 도편수라는 인물이 그 설계도를 보고 감복해서 큰 절을 하는 웃긴 장면도 나오게 되는데요. 장군님의 높으신 동망 미처 알아마시지 못하였사옵니다. 이 역사와 맞지 않을 정도로 이순신이 띄워주는 이유를
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이 제작자이자 주연 배우로 나온 김준규라는 분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이 영화를 제작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이었던 배우 김보혜 씨가 2009년에 쓴 책인 내 운명의 별 김준규에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극심한 고생을 하며 치욕을 당한 그 김준규 씨가 일본이라고 하면 무조건 치를 떨었고 왜구를 무찌르는 충무공을 민족의 수호신으로 여겼다. 그래서 가진 돈을 모두 털고 함남동에 있는 집과 음식점까지 담보로 삼아가지고 영화를 제작을 했지만 제작비조차 검질 수 없었다고 해상을 했는데요. 이게 71년도 영화를 만들 때 이랬다는 건데 그 뒤에 거의 파산 위기에 놓이고 6년 뒤에 결국에는 또 난중일기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대종상을 타고 주연상도 받은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순신 마니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탄생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실 이순신 같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인물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삼지 말라는 거는 이 작법서 어느 작법서에나 나오는 그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인공은 약간 결함이 있고 그걸 채워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서사가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순신은 사실은 그런 어떤 대중적인 인지도는 있는 인물이지만 사실 어떤 한 영화의 장편 영화의 주인공으로 삼기에는 조금 너무 지나치게 완벽한 인물이라는 그런 난점이 있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명량이라는 작품 그리고 이번 한상까지도 포함해서 감독이나 각본가가 그런 함정을 피해 나가려고 어떤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순신을 어떤 죽음의 충동에 빠져있는 위기의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벽 장면 같은 걸 예시로 들 수 있겠는데 그 장면은 마치 그냥 언뜻 보기에는 그냥 명랑 해전을 앞으로 어떻게 펼칠지 절벽 위에 서서 바다를 보면서 그걸 상상하는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순신이 절벽 끝까지 다가가는 모습을 이렇게 위태로울 정도로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인물이 그냥 뛰어내려서 죽을 수도 있겠다. 실제로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의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관객에게 다가가기 쉬운 면이 있죠. 또 한상 같은 경우는 또 사실 이순신이 완전히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최종 보스에 가깝게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영화 자체가 처음에 이제 왜군들이 거북선을 어떤 한 달 전에 만났던 그 경험담을 이렇게 플래시백처럼 떠올리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 영화의 2시간 9분짜리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거의 51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해전씬에서도 처음에 안개 속에서 천둥 번개처럼 공격을 하는 판옥선이라든가 혹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외선을 덮치는 거북선을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마치 제2차 세계대전 영화 속 전차를 표현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화이트 타이거라는 러시아 영화를 보면은 하얀 티거 전차가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어떤 미지의 공포이자 이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알레고리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사는 그런 경지로 밀고 나가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런 묘사가 엿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왜군들의 시선에서 이 해전을 묘사하는 면, 왜군들의 시선에서 이 이순신이라는 불가사의한 인물을 바라보는 묘사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투방하는 항해도 의와 불이라는 이 싸움 그런 대사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마치 이순신과 1대1로 되게 이상하게 꿈속 장면처럼 묘사가 되는 이 장면이 마치 그 장면에서는 이순신이 NPC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명랑이나 혹은 한상이나 어떤 이순신이라는 완벽한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재미있을까 고민을 하는 점에 있어서 완벽한 초인 주인공이 아니라 말수가 굉장히 적고 속내를 알 수 없는 인물을 그리면서 각각 결함이 있는 주인공으로 그리거나 혹은 주인공보다는 최종 보스에 가깝게 그리면서 함정을 절묘하게 빠져나가는 면이 있다.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김한민 감독이 조금 주제의식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변화가 있다. 뭐 크게 좋거나 세련됐다 이런 평가를 하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감독의 이전 작품들과 비교하면 확실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최종 병기 활에서는 어떤 고발 다큐멘터리에나 어울릴 법한 자막을 사용해서 관객에게 마치 뭐 과거의 조선 조정에 청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되게 불편함을 안겨주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게 되고 명량에서는 그 유명한 후손 호로자식 대사를 통해서 관객이 훈계를 듣는 듯한 불쾌감을 안겨주는 장면이 있는 반면에 한사는 어떤 대사가 나오긴 하지만 영화답게 의병이라는 깃발을 들어 올려서 달리는 이미지를 통해서 확실히 더 보편적인 감정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사는 전투 장면이 어찌됐건 토타로 같은 어떤 워게임적 재미를 잘 살리는 등 전쟁 영화로서 그냥 잘 기능을 하고 있는 장면을 그렸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투 장면이 좋다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흥행엔 청신호가 켜진 듯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김한민 감독의 작품은 성공을 했고 그 이전에 이순신 영화들은 실패를 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건 아마도 이순신이라는 캐릭터를 그리는 데 있어서 이전의 작품들이 지나치게 완벽한 교과서에서 튀어나온 듯한 인물을 그렸다면 김한민 감독의 작품들은 어떤 결점이 있는 고뇌에 빠진 이순신이라든가 혹은 이순신을 외구의 입장에서 그려서 어떤 최종 보스적인 면모를 부각했다든가 하는 점에 있어서 차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쉬운 면이 있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사극이라는 것은 사실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만 정말로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픽션화 시켜서 현대인에게 통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대인에게 통용될 만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다시 쓸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전의 작품들이 그런 재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현대인에게 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꾼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가설이자 추측이고요. 물론 이 추측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냥 다른 배경 때문에 이 작품이 성공한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일단은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좀 밝혀두겠고요. 이상 저는 크리티스컷 이병현이었습니다. 저 다음 시간에는 이 영화에서 사운드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서 다음 영상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